자, 꼼찰청장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오늘은 윤춘장 고별 방송으로 함께 하려고 합니다. 12월 15일로 네. 12월 15일로 이제 미뤄졌습니다. 네. 징계위원회가 이제 네. 속행되는데 그러면은 고별 방송이 아니지 않느냐? 아니죠. 12월 15일은 언제냐? 다음 주 화요일이죠. 다음 주 화요일입니다. 네. 예. 다음 주엔 우리가 못 볼 수가 있어요. 윤춘장을. 제가 그래서 아까 예. 노래를 한 곡 불렀습니다. 네네. 여기까지가 끝인가 보. 예, 그래요. 이제 나는 돌아서겠소. 자, 12월 15일로 이제 미뤄진 징계위원회. 네. 그 결과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텐데 저희가 아주 차근차근 조곤조곤 짚어드리고 전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미리 샴페인을 터뜨려도 되는 거죠? 제가 볼 때는 연기가 됐다는 것이 장기적인 보석이다. 몇 가지 걱정되는 면이 없지는 그 않지만 얘기는 나중에 하고. 네. 일단 우리가 오늘 떡을 돌려도 됩니까? 그렇습니다. 예, 제가 알겠습니다. 떡 돌려도 됩니다. 시작됐어요 자, 이미. 오늘 여러분 그래서 준비한 자연 한입 의령 만개떡. 아유, 그 전에 소개를 안 했습니다. 김태형 기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태현입니다. 아주경제 법조팀의 우리 김태형 기자님 나오셨고 아주경제 사회부장 장영진 기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신유진 변호사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재인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자 바로 떡 광고로 들어가도록 네. 하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오늘 떡 광고를 할까 아니면은 냉동 짜장을 할까 하다가 오늘 떡으로 했습니다. 자연 한입 의령 만개떡. 만개떡. 네, 즐거운 날에는 떡이 있어야 합니다. 연말연시를 맞아서 김용민닷컴이 정말 맛있는 의령 만개떡을 압도적 최저가에 판매합니다. 코로나로 많이 힘드실 텐데 산지에서 직송되는 맛있는 만개떡으로 잠시나마 즐거운 시간 가져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만개떡은 경상남도 의령의 대표적인 특산물입니다. 달콤한 팥 앙금이 들어가 있는 찹쌀떡과 많이 비슷한 것 같지만은 찹쌀떡보다 훨씬 쫄깃한 식감과 고소한 풍미가 특징입니다. 게다가 떡 겉표면을 만갯잎, 청미래 덩쿨잎이 이제 싸고 있어서 만갯잎의 은은한 향이 떡의 맛과 향을 더욱 고급스럽게 만듭니다. 만개떡은 떡의 겉표면이 쉽게 마르고 굳는 거를 막아줘서 더욱 위생적입니다. 그래가지고 떡이 제때 배달되지 않으면 굳어버린다든지 먹기 힘들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만개떡은 그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만개떡을 구매하실 땐 해썹 인증이 중요합니다. 어디서 어떻게 만들었는지 어떻게 알아요? 금방 쉬거나 상할 수 있는 쌀과 팥고물이 주 원료인 만큼 안전관리가 중요합니다. 오늘 소개하는 자연 한입 의령 만개떡은 해썹 인증은 물론이고 제조 과정에서의 특허증과 각종 인증을 갖춘 그래서 대형 홈쇼핑에도 진출한 바가 있는 믿을 수 있는 제품입니다. 자, 의령 만개떡 2팩 30g 10개 2팩 해가지고 17,000원. 아, 세상에 이 가격에 이런 의령 만개떡 진짜 의령 만개떡을 맛볼 수 있다는 것은 기적에 가깝습니다. 진짜 맛있네요. 네, 맛있어요. 그렇습니다. 이 가격에 의령 만개떡을 먹는다는 것은 윤석열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에 임은정 검사를 임명하는 것과 마찬가지 확률이다. 그래, 이 정도 가격으로 그런 의령 만개떡을 먹을 수가 없어요. 의령 만개떡 4팩은 18% 추가 할인된 28,000원. 그리고 의령 만개떡 6팩은 22% 추가 할인된 4만 원. 그리고 의령 만개떡 10팩 요거는 또 31% 추가 할인된 59,000원이 되겠습니다. 자, 2팩도 최저가지만 10팩을 구매하시면 더욱 압도적으로 최저가입니다. 아니 뭐 그렇게까지 먹겠어? 아이고 뭐 먹어봐. 10팩을 안 살 수가 없어요. 먹겠어요. 예. 충분히 먹겠어. 그렇습니다. 냉동실에 보관하면서 필요할 때 하나씩 자연 해동해 먹는 것. 그렇게 해서 드셔도 처음 느낌 그대로의 마실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 우리 첫인상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럼요. 의령 만개떡은 어떤 의미냐면은 냉동실에서 다시 꺼내서 자연 해동을 통해 먹어도 처음 먹는 맛과 비슷합니다. 이게 또 경남 6차 산업 인증협회가 품질을 보증하고 의령에서 직송하는 자연 한입 의령 만개떡을 김용민닷컴에서 압도적 최저가에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검에서 의령 만개떡 공장을 압수수색하고 싶습니다. 네. 유혹을 느꼈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자연 한입 의령 만개떡 많은 사랑 바라겠습니다. 네. 아, 너무 맛있네요, 진짜. 제가 이거 사실은 이거 안내 보기 전에 네. 만개떡은 의령인데 라고 혹시 다른 데서 왔나? 근데 네. 의령 만개떡 맞다고 뭘 그런 거 의심하냐. 김용민닷컴이다.
아 정말 먹어보니 이걸 자연 해동을 해서 이렇게 쫄깃쫄깃하게 하는 말씀이죠? 네. 일단 망개, 망개떡을 망개, 먹기 네. 전에 망개잎을 우선 음미를 해야 됩니다. 아, 향이 이게 너무 좋아요. 향이 은은한 향이 정말 그 한여름에 그치. 그 풀밭에서 나는 냄새 아, 있잖아요. 맞아. 그 냄새가 나요. 그 풀밭을 지나면은 네. 물가. 맞아요. 맞아요. 물가에서 탁 누워 있는데 이 풀잎 냄새가 탁 코를 찌르는. 네. 아, 그 냄새예요. 그 냄새. 내까. 맞아. 아이고. 그 자꾸 아 너무 좋습니다. 약간 저기 물가에 네. 나 있는 풀에서 나는 냄새. 내까. 진짜 좋아서 아까부터 계속 맡고 있어요. 정말 너무 쫄깃쫄깃하고 너무 맛있어. 이게 찹쌀떡은 사실은 찹쌀떡 피는 얇은데 판만 잔뜩 들어있고 밀가루 맛도 좀 나고 좋잖아요. 그 떡에 쫄깃함은 없잖아요, 솔직히. 그렇죠. 약간 좀 입에 좀 덕덕 붙는 느낌도 네, 나고. 그냥 팥이 떡 들어오는 거잖아요. 이건 진짜 쫄깃쫄깃한 떡이 그 망개잎 향긋함을 물고 들어오니까 아우 죽겠네. 이에 죽겠어. 눌러붙는 그런 느낌이 없고 네. 그다음에 그렇게 설탕 같은 걸 많이 안 쓴 것 같아요. 그러니까 팥이 네. 설탕을 잔뜩 넣으면 사실 조금 물리거든요. 거부감도 네, 있고 그럼요. 그런 게 전혀 없어요. 네. 이 진짜 이 망개떡이 떡도 떡이지만 망개잎을 맞는 네. 이 겨울에 여름에 물가에서 맡는 냄새 같아요. 그니까요. 이걸 한번 삶은 것 같은데 어떻게 삶았는데 이런 냄새가 나죠? 그 되게 싱그러운 냄새잖아요. 그러니까. 부드러운 냄새. 아 이게 정말 우리 아내 발냄새 같습니다. 아, 싱그럽네요. 물이 던지셨네. 네, 그래요. 근데 이게 진짜 뭐 AI 시대가 온다, 4차 산업혁명이다 이래도 이런 망개떡은 전통 방식으로 그럼. 만든 그걸 먹어야 돼. 의령에서 만든 거. 아 너무 좋습니다. 제가 볼 때 김용민 씨께서 뭔가 최근에 사모님한테 크게 실수를 하신 게 있나 봐요. 그러니까 아니, 갑자기 아니. 이게 발냄새를 찬양하는 이건 마치 요즘 언론들이 윤석열 찬양하는 거랑 똑같아. 이거보다 더해 이거. 아 그럼 이렇게 하겠습니다. 윤 총장 발냄새. 그건 아니지. 그 제품의 광고가 아니라 이건 제품에 대한 비방이에요. 예. 너무 맛있습니다, 여러분. 네, 팥이 가득 들어있네요. 고소한 팥이. 이게 사실 좋아하시죠? 네, 좋아합니다. 찹쌀떡 이런 거 네. 좋아하는데 찹쌀떡보다도 더 이거 뭐라고 해야 되나? 네. 떡의 피라고 해야 되나? 네. 뭐라고 해야 되나? 아 진짜 떡 같아요. 이거. 어떡해. 보통의 찹쌀떡은 찹쌀의 피가 두꺼우면은 이에 눌러붙는 그쵸, 그쵸. 느낌. 입에 이빨 다. 그리고 끼잖아. 너무 달고. 네, 근데 그런 게 아니라 기분 좋아요. 이렇게. 너무 아껴 먹으시네요. 쫄깃쫄깃하고. 아, 빨리 녹으면 안 되나? 네. 자, 여러분 정말 망개떡. 이게 의령의 향기를 한번 맛보시면 어떨까요? 의령의 향기가 보너스로 들어 있습니다. 아이고, 이거 진짜 떡이 진짜 좋아. 떡도 떡이지만 그러니까. 이게 아주 너무 좋습니다. 이게 기가 어떻게 막히네요. 이런 향이 나지? 이걸로 해가지고 차를 달여도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아주 좋은 향은 녹차가 딱 될 것 그 같습니다. 녹차향 같은. 네. 그렇네요. 알겠습니다. 12월 15일로 옮겨졌는데 네. 김태형 기자님 가장 걱정되는 부분은 뭡니까? 일단 징계위원들의 명단이 공개가 됐어요. 공개가 됐어요. 예, 지금 그분들에 대해서 어떤 검찰의 로비나 위협이 가해지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남습니다. 그게 제일 걱정이에요. 지금까지도 보면은 그런 모습이 조금씩 포착이 됐어요. 지금 외부 징계위원이 모두 3분이 계셨는데 3분 다 사퇴하셨어요. 그 중에 한 분은 갑자기 연락이 안 돼서 오늘도 오시는지 안 오시는지를 몰랐대요. 그 정도로 연락을 끊어. 왜 그랬겠어요? 아유 왜 그랬겠어? 뭐 뻔할 뻔짜지. 응. 검찰이 유무형으로 이제 압박을 가해오지 않았겠는가. 그러니까. 아유, 선생님 이런 일을 협조하시면 아유 우리가 섭섭하지 우리가 어떤 관계인데 이렇게 아니, 나오지 않았겠는가 하는 추정을 해봅니다. 아니 뭐 저 이렇게 하시면은 저희가 재판하고 할 때도 저희들 다 사람들인데 마음이 편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얘기 한마디만 딱 해도 짜릿할걸요. 더군다나 그 법조계에는 선후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28기 이전인가요? 29기 이전인가요? 그 이전에는 인원수가 많지 않았어요. 네. 300명. 300명. 네. 그러다 보니까 300명 정도는 웬만하면 다 아는 거야. 다 알죠. 특히 그렇게 30년 정도 같이 지내면 거의 다 알거든요. 그러니까 한 달이 건너면 판사, 한 달이 건너면 검사, 또 한 달이 건너면 헌법재판관 뭐 이런 식인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이분들이 아무래도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겁니다. 저만 해도 그래요. 어느 날 갑자기 오래전에 큰 아주 높은 직책에 계셨던 분이 갑자기 전화해서 장프로 오랜만이야 이러면서 예 그래 어디 잘 지내십니까? 나야 잘 지내지. 장프로 요즘 활약이 대단하대. 이래서
예? 이랬더니 아유 좀 살살해. 아파 내가 아파. 떠난 지 좀 됐지만 내가 아플 정도야. 잘 좀 부탁해. 그러고 끊는데 한마디도 뭐 이렇게 기분 나쁜 얘기 한 적이 없는데 되게 묵직하게 와닿는 거예요. 가지. 그렇게 즐겁게 대화를 하다가 갑자기 말을 멈춰. 아이 그래 말이야. 그러면 안 되지.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 말도 하시더라고 진짜. 에이 그래도 총장이 있는데 그러면 안 되지. 예? 예? 이랬더니 그냥 대답을 못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진짜 협박을 받으면은 몸이 얼죠. 예. 그리고 신경이 쓰이죠. 그리고 법조계 분들이 강남 서초구 이쪽에 몰려 사시는데 네. 경우에 따라서는 같은 동에 검사가 살 수도 있고 같은 라인에 판사가 살 수도 있고 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신경 안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안 나오신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참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자기 생각과 신념대로 사는 게 이렇게 힘듭니까? 아니 그렇게 해서 불이익 좀 당하면 그 감수 못 합니까? 아 나 참. 근데 이거는 어떤 정치권의 압력이나 그런 종류의 불이익이 아니라 자기가 여태까지 해왔던 불법에 대한 결과물이에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꼼수를 부리면서 징계위원회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게 만든다는 거는 사실 자기 범죄를 그만큼 인정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윤석열 총장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떳떳하다면 이런 짓까지 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근데 그렇죠. 공권력을 동원해서 이런 식으로 사실 윤석열 총장이 그동안에 계속해서 명단 내놔라 한 이유가 다 이건 거야 이제. 제일 걱정스러운 건 저도 그겁니다. 이게 바로 그 징계위원들에 대한 유무형의 압박을 통해 가지고 지금 4명밖에 안 남았는데 여기서 한 명이 빠지게 되면은 징계위원회를 열 수가 없어요. 아마 4명 중에 한 사람을 딱 골라서 집중적으로 아마 압박을 넣으려고 할 겁니다. 그게 제일 걱정이에요. 일단 한 명만 빠져도 징계위원회 여는데 상당한 지장이 생길 거예요. 아니 그러면 뭐 교체할 수 없습니까? 예비위원회 3명 있죠. 그 예비위원은 누군지 모르고. 모르죠. 아유 임은정, 진혜원, 서지현이었으면 좋겠다. 뭐 이제 예비위원은 검사 중에서 검찰총장이 임명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아니 자기 징계위원회인데. 법무부 장관. 법무부 장관 임명한다. 네. 헷갈렸습니다. 법무부 네. 장관 임명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예. 그러면은 충분히 임은정, 서지현, 뭐 안미현, 진혜원. 예, 박병규 뭐 이런 분들이 예. 될 가능성이 있죠.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그래요. 여기서 한 명이 빠진다고 한다면 윤석열 총장한테는 더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도 들긴 아니 합니다. 그걸 성렬이 형 말이에요. 한식에 죽나 청명에 죽나 죽는 건 마찬가지인데 왜 이렇게 지저분하게 죽어요? 있잖아요. 사실은 우리 저 한식도 싫고 청명도 싫고 자기는 한가위 때 죽겠다는 거죠. 아 그래요. 한가위. 근데 참 이게 징계위원이 이제 오늘 뭐 한 명, 두 분은 안 나오셨잖아요. 그러니까 한 분은 회피하시고 자진 회피하시고 그런 분 안 나오셨는데 이 징계가 미뤄진 게 징계위원들이 누가 여기다가 목숨을 걸고 하겠냐 굳이 막 이러면서 그런 얘기가 미리 커뮤니티에서 있었고 이준석 최고가 나와서 계속 이거 징계위원이 누가 나오겠냐 막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징계위원이 오늘 다 어쨌든 회피를 하고 저는 심재철 검찰국장은 다 예상하시지 않으셨을까 네. 싶은데 이제 이성윤 중앙지검장은 증인으로 신청을 한 목적이 만약에 징계위원으로 임명이 되더라도 뭐 재척 사유, 회피 깊이 재척 사유를 만들려고 그렇게 그랬던 일부러 걸로. 증인 신청을 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심재철 검찰국장은 다들 예상을 하셨을 텐데 그래도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또 회피를 하셔가지고 더 공정성을 보장하는 게 아닌가. 그 서기호 전 판사께서 네. 앞서서 김용민 브리핑 나오셔가지고 네. 스스로 회피한 것은 참 잘한 것 같다. 잘한 것 같아요. 예, 그거는 정말 신의 한 수까지는 아니더라도 아주 바람직한 일이고. 전형적으로 이렇게 어쨌든 절차적 정당성을 갖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윤석열 씨가 또 시비를 걸더라도 법정 가서 할 말이 있게 됐다. 아니 더 재밌는 건 징계위원회에서 심재철 검사장을 증인으로 신청해 버렸어요. 직권으로. 그러면 판사 사찰 문건은 앞으로 증언을 하게 되는 거예요. 네. 잘 됐네. 신의 한 수네. 신의 한 진짜. 수가 됐습니다. 뭐 생각을 했는지 못했는지 몰라도 만약에 들어올 거라고 알았으면은 분명히 증인 신청을 했었을 거예요. 제가 볼 때 그다가 이제 신재철 검사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 윤석열 총장의 최대 피해자예요. 윤석열 총장이 소위 말하는 직장 내 집단 괴롭힘에
제일 피해. 이거 심지어 심재철이 가는 데마다 졸졸졸졸 따라다니면서 네가 검사냐 이딴 소리를 하게끔 만들었던 거예요. 그 상갓집에서 네네. 그 모욕을 당한 사람이 심재철 국장이었어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면에서 보자면은 심재철? 그러면 나랑 앙숙인데? 뭐 이렇게 될 수는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자면은 회피를 한 것이 적절했다. 오히려 잘 된 걸로 보이고요. 제가 볼 때는 아마 여기서 추가로 결혼이 생길 경우에는 예비위원들이 투입이 될 걸로 보이는데 그렇게 되면은 윤석열 총장으로서 오히려 더 마이너스일 가능성이 제가 볼 때는 더 높아 보여요. 그래요. 하여간 그렇게 해서 12월 15일에 징계위원회가 열리는데 그때까지 우리 징계위원들에 대한 공격이나 혹은 뭐 언론이 나서겠죠. 검찰이 나서서 뭐 그럼요. 압수수색을 조선일보가 하고 벌써부터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그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조선일보가 벌써부터 네. 다 이렇게 어떤 사람이다라고 쫙 올리고 그러고 그 있더라고요. 낮에 보니까 이력을 보니 공정성 논란 이렇게 나오는데 공정성을 어디를 봐야지 논란이 될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구체적으로 지목도 못해요. 근데 2012년 대선 때 문재인 후보를 지지했다는 건데 진중권도 문재인 지지했고 이현주도 문재인 지지했고 안철수도 문재인 지지했고 그때는 윤석열 예. 총장도 지지하지 않았을까요? 아 그랬을까? 그건 모르겠습니다. 예. 하여간 그걸 가지고 무려 8년 전에 문재인 후보 지지 선언했다고 그걸 갖고 시비를 거는 것은 그거는 회피 사유가 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회피 사유가 된다면은 이 사람하고 어떤 뭐 이익관계 그럴 때는 그게 통할 수 있겠지만은 그렇죠. 객관적인 사건과 관련해서 이 사건과 관련해서 객관적인 어떤 관계가 있을 때는 그런데 그 전에 뭐 언제 예전에 뭐 이렇게 해서 단지 누군가 정치적으로 지금 현 대통령을 지지했다 이런 거랑은 아무 관계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문제 제기를 하기 시작하면 윤석열 총장이 그렇죠. 방 씨 만난 거, 조선일보 사주 만난 거, 그렇지. 중앙일보 사주 홍 씨 만난 거 다 안 돼요. 그렇지. 그거 진짜 문제예요.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얘기하면 짓인 지금 거예요. 조선일보, 중앙일보가 윤석열 옹호하는 거는 사주하고 만나가지고 그렇게 된 거다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정치적인 판단, 정치적으로 누군가를 지지했다를 따지는 걸 보면은 윤석열 총장이 자기가 지금 국민의힘과 가깝다라는 걸 인정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되게 이상한 모양새입니다, 사실. 네. 소 변호사님 네.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오늘 기피 신청을 4명에 대해서 했다가 심재철 위원은 이제 스스로 회피를 하고 3명에 대해서는 기각을 한 거잖아요. 네네. 그런데 네. 여기에 대해서 기피 신청을 이제 윤석열 총장 같은 경우는 징계위원들 4명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무더기로 기피 신청을 한 경우에 해당을 하는데 네. 이 경우에 또 이런 비판도 있을 것 같아요. 기피위원들이 한 명만 빠지고 나머지 기피위원들이 다 이렇게 봐준 거 아니냐. 다 같이 한 편이어서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대법원 판례가 하나 있어서 말씀을 드리면 피징계자가 징계위원 전원이나 대부분에 대해서 동시에 기피 신청을 함으로써 징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거나 징계위원회의 결정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에 기피 신청이 징계 절차의 지연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한 경우에는 기피 신청권의 남용에 해당해서 부적법하다 이렇게 이제 대법원이 판시를 하고 있고요. 이럴 경우에는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징계위원이 기피 결정에 관여하는 것이 금지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지금 이 징계위원회에서 행한 한 명 빠지고 나머지가 의결해서 기피 신청을 기각한 것이 어떤 부적법한 그런 것은 아니고 만약에 이것이 나중에 행정법원에 징계 취소 소송이나 이런 게 들어갔을 때 그때 판단이 될 수는 있을지언정 지금 상태에서는 법적으로 하자가 있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판결에 의할 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이제 윤석열 총장이 이렇게 기피 신청을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징계 절차의 지연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연을 목적으로 한다는 거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해서 판단을 해야 되는데 징계에 이르게 된 경위나 피징계자가 징계 절차에서 취한 행태나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종합을 해서 판단을 하거든요. 예컨대 이제 윤석열이 감찰에 대해서 계속 거부를 한 점. 그렇죠. 예. 거부를 한 점이나 이 징계 절차에서도 첫 번째 기일에는 기일 통지를 하고 5일 이상의 기간을 줬지만 그 이후에 두 번째 기일인데도 5일 이상을 주지 않았다고 하면서 다시 기일을 연기해달라고 했던 것이나 또 지금 이 검사 징계법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무익한 헌법소원을 제기한 이런 점도 저는 반영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 검사 징계법에 대해서 윤석열 총장이 헌법소원을 제기한 거는 이제 많이 검토를 하신 걸 저도 봤는데 일단은 그 법률에 대해서 헌법소원을 제기를 하려면 그 법률이 그 대상자의 기본권을 직접 침해한다는 그런 법률의 처분적 법률이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아닌데 여기에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건 사실 그 자체로 부적법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징계 절차 지연의 목적이 명백하다라는 걸 판단함에 있어서 고려가 네.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저는 이런 것들을 좀 종합해 볼 때 법조계에서는 다 웃을 거 아닙니까? 말도 그렇죠. 안 되는 거라고. 사실 좀 그렇게 근데 지금 이런 액션들은 뭘 잘 모르는 국민들. 그 국민들에게 보여주기. 그렇지. 그 쇼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여주기. 언론들을 통해 자기를 지금 옹호해 주는 언론들을 통해서 우와 이게 헌법소원감이다. 와 이거 행정소송감이다. 이렇게 자꾸 떠벌림으로써 윤석열이가 탄압받고 있구나. 이런 인식을 심어주고 강화시키기 위해서. 이게 헌법소원 감이 아니에요. 예, 진짜 감이 아니에요. 그다음에 이제 정말 헌법소원은 뭐냐면은 다른 구제의 방법이 없을 때 가능한 거예요. 근데 윤석열 총장 자기가 행정소송 냈잖아요. 다른 구제책이 뻔히 있다는 그렇죠. 얘기예요. 그다음에 침해의 현재성이라는 게 있어요. 지금 현재 침해를 받고 있어야 돼요. 근데 침해의 현재성이 없어요. 왜? 징계위원회가 안 열렸잖아요. 이제 지금 진행 중인 거 아니야? 아직 징계가 안 나왔어요. 근데 무슨 침해서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 헌법소원은 감이 안 되는데 장용진이가 이런 식으로 헌법소원 냈으면 바로 빛의 속도로 각하. 심지어 욕 먹었을 거예요. 그게 아니라 손가락 모양으로 팩스를 전송될 것 같아요. 이 손가락 모양으로. 이거나 먹어라 하면서. 근데 지금 소재인 변호사님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중앙일보에서도 그렇고 이렇게 오히려 헤드라인을 뽑고 있어요. 기피위원이 기피 결정을 못해 판결을 아니에요. 들이대도 기각을 해버렸다. 마치 징계위원회가 아유. 판결을 무시하고 기각을 기피 신청을 기각한 것처럼 이런 식으로 지금 헤드라인이 뽑히고 나오고 있어요. 중앙일보는 아주 오보를 내는 여러 아니에요. 가지 제가 아까 오보를 말씀드린 게 내고 있는데 대법원 판결이에요. 네. 깊이.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쨌든 이 사람들은 다른 판결문 어떤 판결을 갖고 왔을지 알겠어. 네. 이게 개별적인 뭐 징계 기피 원인에 의한 건데 본인이 그 징계위원이 기피를 당한 사람이 직접 들어간 경우 뭐 이런 걸 했겠죠. 근데 여기 이렇게 수개 지금 소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수개에 한 번에 여러 명을 한 번에 기피 신청한 경우에는 판결문에 정확하게 나와 있는 게 내가 기피 신청 받은 당사자가 아닐 때는 나도 기피 신청 여기 결정할 수도 있고 그리고 기피 원인이 만약에 공통됐다 그 4명에 대해서 공통됐다 그러면 그냥 내 기피 결정에도 들어갈 수도 있다 라고까지 대법원이 판시를 했는데 중앙일보에서는 완전 거꾸로 이거를 기피위원이 기피 결정을 못하는데 판결 들이대도 기피 신청 기각해버렸다. 그 완전 기사에 거꾸로 냈어요. 그 기사의 출처가 윤석열 총장 측이에요. 근데 이게 너무 완전히 거꾸로 냈는데 이거를 가지고 그냥 검토나 뭐 그런 거 일체 없이 여기 기자 이름이 3명이나 나왔네요. 강광우, 정유진, 김수미 기자 이렇게 하고 요즘 많이 나오는 애들이에요. 정유진, 그러니까. 김수민. 이 사람들은 이 판결문이 뭔지도 모르고 판결을 들이대도 기각했다 이런 말 쓰고 있어요. 지금 판결이 뭔지도 몰라. 판결의 내용은 아예 없습니다. 근데 제가 요즘 들어서 이 기자들 특히 법조 기자들 보면서 얘도 왜 이렇게 무식해? 진짜 여기 이렇게 나와요. 알아듣기 쉽게 기피 대상 위원이 셀프 판단을 하는 것은 위법이다. 이렇게 나오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는 아니, 네. 명백히 지금 판결문에 대한 이해가 잘못된 상태고 다른 판결문을 가지고 와서 마치 이런 것처럼 했는데 셀프 판단을 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한꺼번에 원래 그렇죠. 그 징계위원회에서 기피 이유를 받아줄 건지 말 건지 결정할 건데 그 위원을 대부분을 전부 다 그러니까요. 기피 신청을 해버리면 그 결정을 누가 하느냐고. 그러니까 징계위원회 이거는 구성 자체가 안 되는 그러니까 거잖아요. 징계위원회를 네. 그 무력화시키기 위한 헛짓거리 꼼수를 쓴 건데 그런 거를 용인해 주면은 그거는 대한민국에서 그러면 징계위원회 자체가 안 만들어지게. 지금 소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판결문이 굉장히 유명한 판결문이고 대법원 판결입니다. 그래서 네. 이거에 대해서는 어떤 의심의 여지도 없으니까 중앙일보가 오보다라는 거. 그렇다면 중앙일보는 도대체 팩트 체크를 하고 이른바 데스킹을 하고 이 기사를 내느냐. 일단 여러분들 요즘 언론사들이요. 지면에 나오는 기사는 네. 과거처럼 그 부장, 데스크 그리고 국장을 통해서 이제 결국에는 신문으로 찍혀 나오는데 요즘에 디지털 기사는 보니까 네가 쓰고 네가 올려. 틀리면 뭐 그때 고치면 되지 뭐 문제가 되면은 이렇게 가고 있어요. 그렇죠? 그 문제가 있죠. 저희는 그렇게 안 하는데. 그래요? 네. 일단 그 장용진 부장이 이상한 기사 쓰면은 대가리를 박으라고 합니다.
진짜 그 만약에 장영진 부장이 사고 치면은 장 부장이 대가리를 박아요. 자진납세라고 하죠. 그리고 지금 윤석열 총장 측에서 기피 관련해가지고 인사위원회 명단을 사전 공개해야 된다. 법제처에 질의를 했었는데 질의회신에서 기피 신청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위원 명단 공개가 필요하다라는 그 해석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제가 그래서 그걸 찾았어요. 여기 보면 어떤 말이 있냐면 여기 보면은 기피 제도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할 때 사전심의 대상자의 기피 신청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인사위원회를 구성하는 위원회 명단 공개는 필요하다라는 얘기가 있긴 있는데 그 뒤에 이 내용이 있어요. 공개 시기와 방법은 관련 규정 및 위원회의 성격에 따라서 고려하여 판단해야 된다. 그 다음 문장에 뒤에 내용을 빼놨어요. 그러나라고 하면서 그 성격과 목적은 법률에서 정해야 된다. 그게 맞죠. 심지어 이 인사위원회 명단을, 징계위원회 명단을 공개하면 안 되는 이유에 그 위원회에 대한 로비나 위협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명시가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가 필요한 부분만 쏙 뽑아내가지고 앞뒤 다른 문장이 있는데 자기가 필요한 것만 쏙 뽑아가지고 쓴 거예요. 마치 지난번에 김경록 PBA에 대한 그 인터뷰에서 KBS가 전혀 전체 취지와는 다르게 일부분만 자기들 필요한 부분만 쏙 빼내가지고 쓴 것과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사실상 거짓말이고 그렇습니다. 진실을 왜곡하는 건데 거짓말이고 왜곡인데 이에 대해서 아무런 죄책감이 없다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기자가 돼가지고 또 심지어 이렇게 법률가가 돼가지고 이런 짓을 마구 할 수 있다는 건 뭐냐면 이 사람들은 평소도 다른 사건도 이렇게 했다는 얘기인 거예요. 자신의 이해에 따라서. 네. 그래서 어제 기사들을 보면은 결국에 윤석열 총장의 징계위원 명단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징계위 현장에서 기피 신청을 불사하겠다는 내용과 그리고 절차적인 정당성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주장들이 나와요. 그거를 굉장히 정당화해서 기사를 써주는 건데 기자들이 이 판례 해석, 이거를 법제처의 해석을 아무도 안 찾아본 거예요. 그러니까 원문을 찾아봤으면 이런 기사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데스크는 윤석열이에요. 그러니까. 한동훈에 이어서 이제 드디어 진짜 데스크가 나타난 거예요. 데스킹을 받고 거기에 따라서 기사를 쓰고 있고 제가 한때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 기자들이 검찰 어천가, 윤석열 어천가, 용비 어천가를 부르고 있다라고 제가 했는데 요새는 그 수준을 벗어났어요. 그 수준을 뛰어넘어서 찬송가, 찬봉일가를 부르는 것 같아요. 찬성열가를 부르는 것 같고. 찬석가. 조금 있으면은 마치 수령 찬양가 정도 나올 것 같아요. 뭐 윤석열 총장께서는 윤석열 수령께서는 경애하는 윤석열 총장께서는 솔방울로 그 증인을 만드시고 수류탄을 만드시고 지푸라기로 공소장을 만드셔서 재판마다 판판이 이기셨네. 이럴 것 같아. 예. 그래요. 다음 주 화요일까지 네. 이제 기피 신청된 징계위원들에 대한 보도가 마녀 많이 사냥. 나올 것 같은데 이제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이거는 징계 절차지만 이제 재판 절차를 예시를 든다면 형사 사건이나 뭐 민사 사건에서도 법관에 대한 제적 기피 회피 제도가 있어요. 지금 여기에 규정은 징계 결정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 기피 신청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그 법관에 대한 기피도 마찬가지로 재판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 기피를 신청할 수가 있는 건데 그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라 하는 거는 그냥 막연하게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했다 뭐 이런 걸로 판단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떤 구체적인 연관관계가 있어야지 이게 이제 인정이 되는 거예요. 어디서 뭐 내가 무슨 의견을 표시했다 이런 걸로 되는 게 아니고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저희가 이제 삼성 재판에서 보면 삼성가 재판에서 기피 신청이 유명한 기피 신청이 2개가 있었어요. 지금 정준영 판사 하나가 있었고 그다음에 이부진 사장의 이혼 소송을 할 때 이무재 그분 쪽에서 법관에 대해서 기피 신청을 했는데 강민구. 그 이름이었던 것 같아요. 원래 기피 신청은 정말 거의 안 받아들여지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정말 그 이제 이부진 사장 재판 같은 경우에 기피 신청이 받아들여진 게 어떻게 보면 법조계에서는 꽤 화제가 됐었거든요. 이런 일도 있구나. 근데 그 사유가 뭐였냐면 그 강 판사와 장충기 전 실장이 문자를 주고받는 사이였던 거예요. 네, 그러면서 서로. 심지어 그래가지고 오늘 자기가 뭘 했는데
갤럭시 노트를 이렇게 노출을 했다. 뭐 이런 식으로 삼성지폐를 일부러 이렇게 노출했다. 잘했죠? 뭐 이런 식으로. 맞아요. 그런 문자를 주고받는 사이였고 장충기 실장 같은 경우 이부진 사장이 어떤 영향력이 미치는 그런 사람이라고 봤기 때문에 그런 구체적인 어떤 개인적인 인적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게 기피 신청이 인정이 됐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기피위원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사람은 저는 없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심재철 위원 같은 경우는 자진적으로 회피까지 했고요. 아니 근데 이게 지금 뉴스공장에서만 나오고 많이 다뤄지진 않았던 부분이 하나 있는데 판사 사찰한 부분에 대해서 감찰부가 수사하는 과정에서 적법 절차를 위반했다라는 점이 드러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서울 고검에 배당을 했다. 네. 이 부분이 제대로 설명이 된 데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제 이게 이제 아주 조금씩 나오는데 이 지금 판사를 사찰했던 그 문건들이 막 나왔잖아요. 근데 그 문건이 나온 과정이 이것이 바로 불법이다. 이 문건이 나온 과정이.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수사를 해야 된다라고 해서 지금 서울 고검에 배당이 됐습니다. 마치 그거죠. 과거에 박건천 경정이 정윤회 문건을 만들었다는 이유로 정윤회가 뭘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정윤회 문건을 만들었다는 이유로 그 사람을 잡아가뒀던 것과 똑같은 상황. 그렇죠. 네. 또 박근혜가 또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지 않습니까? 유언비어를 유표하는 못된 인간이 있습니다. 뭐? 유언비어? 예. 그랬던 박근혜였습니다. 아니, 지금 언론에서 네. 대통령이 어떤 입장을 밝혀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입장을 밝혔으면 가이드라인이라고 욕했을 겁니다. 이거 굉장히 문제가 있는 거고 그리고 앞으로 이제 판사 사찰 문건과 관련해서는 지금 징계위원회에서 심재철 검사장을 증인으로 직권으로 신청했기 때문에 그 과정도 앞으로 나올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오늘 이제 속보로 나온 대전지검 이정화 검사가 이제 증인으로 신청이 됐는데 우리 윤 춘장한테 굉장히 힘과 용기가 되는 그 검사. 근데 이제 저희가 이분과 관련한 취재하는 단계이긴 하지만 약간 석연찮은 부분이 있어요. 예전에 장자연 씨 사건 과거사위원회에서 장자연 씨 사건을 수사를 할 때 이정화 검사가 투입된 다음에 굉장히 거기 포함됐던 변호사들이랑 싸움이 많이 났다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근데 이 관련한 내용을 지금 확인하고 있어서 얘기를 드리기는 조금 뭐하지만 굉장히 검찰주의자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기억하시겠습니다만 그 장자연 사건 과거사위원회는 법무검찰 과거사위원회였거든요. 그 과거사위원회에서 장자연 사건이 매우 이상하게 처리가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이정화 검사가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 걸로 저희가 지금 확인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만약에 윤석열 측에서 징계위원회에 대한 공격을 한다면 저희도 거기에 맞서서 윤석열 측 증인을 지근지근 밟아드릴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 네.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지금 불법한 행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불법한 행위에 대한 증거를 제대로 찾았는지를 다시 한번 오히려 수사를 하겠다. 예를 들면 그거잖아요. 딱 한동훈 검사장이 피해 압수수색 대상자였는데 그거를 가지러 갔더니 자신이 안 뺏기려고 쥐고 있던 거를 어쨌든 그것을 독직폭행으로, 독직폭행으로 고소를 했고 그거를 지금 기소가 됐잖아요. 네. 그런 상황이랑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한동훈을 공격하면 그 공격하는 검사는 오히려 기소가 되고 그렇죠. 윤 총장의 불법한 행위에 대해서 발견을 한 사람은 또 뭔가 이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혐의를 씌우려고 지금 감히 수사를 하고 있는 거죠. 니들이 우리의 불법을 에? 파헤쳐? 윤석열을 네가 감히 총장을 건드려? 뭐 이런 식인 거죠. 근데 이거는 진짜 생각보다 이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다뤄주지 않고 저도 이 기사를 처음에 봤을 때는 이 기사가 그 뜻이라는 솔직히 언뜻 와닿진 않았거든요. 이게 서울 고검으로 배당했다.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법무부가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했고 이것에 대해서 심도 있게 예를 들면 이거 불법한 사찰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수사가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대검에서 서울 고검으로 아니 그리고요. 배당했다. 대검 감찰부예요. 대검 감찰부가 대검에 있는 자료를 가지고 왔어요. 자기 조직 안에 있는 문서를 가지고 왔다고 거기에 무슨 불법이 있을 수가 있냐고요. 그리고 공문서에 대해서는 기관 밖으로 나간 거에 대해서는 압수수색 영장이 필요하지만 기관 내에서 쓸 때는 영장 필요 없어요. 그렇지. 그런데 도대체 뭐가 불법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최소한의 기본적인 법률가로서의 양식을 저버리는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한동수 감찰부장이 그 검찰들로부터 살기와 오만을 느낀다고 한 거 아닙니까? 살기를 느낀대. 이 말 뭐냐? 저 사람이 날 죽이려고 덤비는구나. 그렇지. 라는 걸 느낀다는 얘기 아닙니까? 도대체 검찰이라는 조직은 뭐 하려고 만들어진 조직인데
자신들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다른 사람을 왕따시키고 집단적으로 괴롭힘하고 그래도 안 되면은 기소하고 감옥에 보내려고 하는 이게 무슨 검사예요 이게. 이런 걸 보고 깡패라고 하는 거예요. 진짜 깡패 같은 행동이에요. 한동수 감찰부장은 진짜 그때도 한번 페이스북에 글을 남겼었는데 그때도 언론에 아주 폭격을 받았죠. 어디 지금 총장한테 항명이냐라고 하면서 밑에 검사들도 이제 막 글을 달고 했긴 했는데 여러분께서도 많이 이름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분이 지금 굉장히 공격을 당하기 좋은 상당히 위치에 있거든요. 외롭게 네. 어렵게 싸우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에 대한 수사가 이제 시작된다고 하니까 되게 황당했던 게 그 당시에 이제 감찰부에서 한동수 감찰본부장이 감찰에 나서겠다고 얘기하니까 총장한테 허가를 안 받아서 문제다. 감찰은 시작과 종료만 알리면 돼요. 그렇지.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건데. 아니 또 게다가 감사 대상이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되지. 아니, 그렇지. 감찰 대상이 하면 안 되지. 네. 어디서 그딴 소리를 하냐고요. 아니 이거는 법률가를 떠나서 건전한 상식을 가진 사람이면 나올 수 없는 얘기입니다. 제가 오늘도 우리 그 후배 기자들 김태형 기자 밑에 있는 기자들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니들한테 많은 걸 원하는 게 아니고 건전한 상식으로 의문이 가는지 안 가는지 얘기를 하라는 거다. 너 이거 봐라. 이거 의문 안 가냐? 그래 의문을 가지라고. 건전한 상식의 의문을 가지라고. 근데 지금 기사 나오는 곳을 보면 건전한 상식에서 바탕된 의문도 안 가져요. 법조 기자라고 또 얘기를 하려면 적어도 법률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전문성을 가져야 돼요. 근데 전문성은 고사하고 상식적인 의문도 안 가진다면 이거는 기자가 아니에요. 이거는 기자가 아니라 이거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기자 자체가 기자 아니다. 자격이 없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남이 불러주는 얘기만 받아 쓰려고 하면은 그거를 보고는 제가 늘 하는 얘기지. 카피라이터. 뺏겨 쓴다. 그 워싱턴 특파원이 영어를 모르는 거하고 마찬가지네요. 워싱턴 특파원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뺏겨 쓰는 거죠. 야구 카피라이터. 기자가 야구 경기의 그 규칙을 전혀 모르는 거나 마찬가지. 저번에 야구 전문 기자가 축구 기사를 썼는데 네. 그 축구 하이라이트에 나오는 부분을 보고 속보로 골 넣었다고 얘기했다가 그래서 한번 대형 오보가 난 적이 있어요. 아니, 그래요. 네. 그리고 지금 하나 더 이제 한동수 감찰본부장 얘기를 조금 더 하자면 이분이 그 당시에 감찰을 하려고 했던 사안이 한동훈 검사와 이동재 기자 관련한 건이에요. 검언유착 건. 네. 근데 그 당시에 검언유착 수사 감찰을 못하게 만들려고 이제 윤석열 총장이 이 사건을 이리저리 돌렸단 말이에요. 인권부로 그쵸. 돌렸다가. 근데 지금 드러났잖아요. 문화일보가 윤석열 검찰총장을 돕기 위해서 썼던 기사에 그 2월에서 4월 사이 윤석열 총장의 부인과 한동훈 검사가 통화를 했다. 이러면 이 사건의 연결고리가 맞아떨어져 버리는 거라. 그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거는 윤석열이 차명폰 아내 전화로 한동훈하고 통화했다고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윤석열 부인하고 이렇게 통화를 했다고 봐야 되는 건지 우리 소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세요? 총장의 부인과 통화를 뭐 했다고 생각이 들지는 않고요. 그냥 뭐 합리적인 의심으로서 윤 총장이 차명폰을 쓴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그 아내의 명의로 된 폰으로 예. 한동훈하고 통화했다. 그렇죠. 그것도 문제 아닙니까? 그게 큰 문제인 네. 거죠.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과 한동훈 검사가 통화를 했어도 문제고요. 윤석열 둘 다 총장이 문제네. 처와 네. 전화를 했어도 문제예요. 그러니까 도대체 어떤 말을 했을까? 지금 카카오톡이나 그런 내용 없이 통화 내용, 문자랑 전화 통화 내용만 200건이 넘는다는 거예요. 그럼 카카오톡은 혹은 텔레그램은 얼마나 했을까? 그건 아직까지 드러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윤석열 총장이 부인을 하려니까 부인이 걸린다고. 걸리네요. 떡이 목에 걸리네요. 200통이면 정말 많이 통화를 한 거거든요. 아마- 긴밀하게 연락을 수시로 주고받았다는 건데 그렇게까지 할 이유가 뭐가 있었을지 참. 아마 저하고 아내하고 지난 5년 동안 통화한 횟수보다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예. 아니, 그러니까 이게 신규상을 잘 보시면요. 윤석열 총장이 했다고 치죠, 일단. 윤석열 총장하고 한동훈 검사하고 200회. 한동훈하고 이동재하고 300회. 그러면은 한동훈을 가운데 두고 매개고리를 두고 이동재와 윤석열이 간접적으로 의사교환하는 거는 몇 회쯤 될까요? 합리적으로 적어도 한두 회는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렇게 따지면은 검언 유착 사건의 실제 몸통은 한동훈이 아니라 윤석열인 거예요. 그 재밌는 건 여태까지 이제 추미애 장관이 징계 요청,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징계 요청을 한 게 근거가 없다고 언론이 굉장히 많이 써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감찰위원회에서
박은정 검사가 이게 내 식구 감싸기다라고 설명을 하면서 이 통화 내역을 공개를 한 건데 네. 그러면 여태까지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던 언론들은 근거가 있다라고 말을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그 말을 못하니까 그거는 불법 수집된 거다. 왜? 윤석열 부인은 민간인이잖아. 아니 근데 윤석열 부인은 민간인이라도 통화는 상대방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상대방인 한동훈은 감찰 대상자예요. 감찰 대상자랑 전화를 했으면 그 사람 통화 목록 나오는 건 당연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통화했는지가 당연히 또 나오죠. 규명돼야 할 것이고. 예. 그리고 엄밀하게 말해서 지금 김건희 씨 피의자예요. 아 그래? 아 그러네요. 그 피의자가 검사하고 전화를 했으면은 그게 진짜 이상한 거지. 지금 어디다 대고 민간인이래. 참, 그것도 굉장히 정말 진짜 아우 여기서, 이거는 네. 기자가 아니라 얘들은 아유 진짜 여기서 저희가 과열된 분위기를 조금 이제 좀 다운시켜 보려고 저희가 저번에 이제 진중권 씨를 고소했던 장경욱 교수를 설명하면서 저희가 모르고 공대라고 공대라고 그랬어요. 그랬잖아요. 그분이 공학적인 지식이 너무 많아서 착각을 한 거고요. 영문학 전공이셨어요. 이게 저 장경욱 교수님한테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아유 죄송합니다. 저 영문학이십니다. 죄송합니다. 거의 1년 가까이 저희가 취재하고 전화 통화를 했던 분인데 제가 며칠 전에 이제 전화를 받은 거예요. 장경욱 교수님한테. 네. 김 기자 실망입니다. 그러시길래 아우 실망입니다. 뭐가 실망이시죠? 그랬더니 제 전공이 뭘까요? 근데 죄송합니다. 네. 서울대학교에서 영문학 전공을 하셨어요. 그러다가 동양대학교에 예. 여기가 그 영어 혹은 영문학과가 없어요. 아, 그래서 교양학부에 있었던 교양부에서. 거예요. 아, 네, 그래서 거기서 영어랑 그리고 영문학을 강의를 했던 거죠. 정정을 해드리니까. 아 근데 너무 마치 그 공학도 같은 그렇죠. 뭐 논리나 뭐 이런 것 되게 이제 하나하나 차곡차곡 이렇게 짚어 나가는 것이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가능성을 다 시뮬레이션에 하나하나 해가면서 하나씩 가능성을 지워 나가는 건데 대단하더라고요. 되게 꼼꼼하게 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취재원인데 이제 취재원이 제보를 이렇게 주잖아요. 그러면 제보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제보한 것도 자기 검열을 해요. 그래서 저랑 그걸 갖고도 토론을 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서로 맞는지 틀린지를 토론을 하다 보면은 이게 틀린 부분, 그러니까 반격이 들어올 수 있는 부분도 확인이 되고요. 서로 확인이 네, 되죠. 서로 확인이 되죠. 네.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아, 진짜 근데 죄송합니다. 아유 교수님. 네. 아우 실망이셨겠습니다. 그렇게 큰 도움을 주셨던 분인데. 네. 알겠습니다. 자, 아무튼 뭐 징계위원회가 이제 12월 15일에 있게 되는데 그때는 결론을 내겠죠. 결론을 나올 또 가능성이 일각에서는 한 번 더 기회를 줌으로써 아주 완벽하게 더 뭐 하여튼 시비를 못 걸게. 심지어 그 당일에 한동수 감찰부장도 증인으로 신청을 했다고 하는데요. 네. 이분이 어저께 페이스북에 또 글을 쓰신 게 뭐 두렵고 살떨리는 시간이다라고 하는 게 되게 좀 섬뜩한 느낌도 들고 해서 이분이 원래 판사 출신이시잖아요. 네. 근데 이제 외부 인사로 검찰에 들어가셨는데 검찰에 들어가셔가지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이분은 뭐랄까 어떤 직책이 감찰부장이니까 뭐 알려줘야 될 그런 것도 아니고 그런데 굉장히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검찰 조직에 휘둘리지 않고 옳고 그름에 대해서 묵묵히 일을 수행해 나가시는 과정인데 끝까지 할 수 있을지 그게 두렵다. 내 소임을 다하고 싶다라고 글을 남기셨는데 뭔가 좀 가슴이 좀 먹먹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집단이 말이죠. 별로 논리나 법리로 전혀. 이렇게 저 그걸 상황을 네. 타개해 나가는 게 아니라 그냥 막무가내로. 아니 진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때도 그랬잖아요. 근데 그게 너무나 저렇게까지 할 수가 있는가 했는데 지금은 더 급하게 더 마구잡이로 완전 너무 심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내가 불법하게 판사 사찰했다. 그런데 그 문건 어떻게 빼갔지? 하면서 바로 아니 그리고 인권부라는 어떻게 게 빼갔지? 피의자 일반 국민의 인권을 위해서 활동을 하라고 만들어둔 곳인데 지금 하는 꼬라지를 보면은 윤석열 총장의 지키기 위한 경호부대가 됐어요. 이게 뭐 이런 경우가 있느냐고요. 바로 그 시점에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를 받던 분은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그런 일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분의 인권은 어디로 갔느냐고요. 그러니까 진짜 인권부에서 해야 될 일을 안 하고 지금 윤석열
측근에만 네, 윤석열 경호부대가 돼가지고 네, 있는데 그렇죠. 윤석열의 인권인 거예요 지금. 맞습니다. 이게 무슨 이거 검사가 아니에요. 네. 검사가 아니라 이거 보면 그냥 말 그대로 검사가 수사권 가지고 뭐 보복하고 그러면 깡패죠. 깡패입니다. 수사권을 가지고 진짜 아주 곳곳에 하나도 남김없이 마지막까지 칼자루를 휘두르고 있는데 오늘이라도 다행히 공수처가 통과돼서 공수처법이 통과돼서 빨리 공수처장을 임명할 수 있는 날이 와야 될 것 같아요. 이거를 검사는 죽어도 윤 총장은 수사를 못할 것 같아요. 이런 상황에서는 그쵸, 죽어도 못할 못하죠. 것 같아요. 아니 왜냐하면 그 감찰부가 감찰한 그 문건을 사실 그 문건 공개 자체가 윤석열 총장 측 변호인이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세상에 알려진 거고 네. 물론 오마이뉴스가 그거를 이제 다 또 사진 파일로 올려서 더 자세하게 알려졌지만 그래서 알려진 그 문건 얼마나 떳떳하면은 그렇게 알렸겠어요. 그래놓고 그 문건 어떻게 빼갔지? 라고 하면서 한동수 감찰부장을 또 조여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이게 죄가 되든 안 되든 죄가 안 된다고 해도 지금 장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한동수 감찰부장이 죄가 안 된다 무죄 유죄가 떠나서 이거를 기소까지 끌고 가는 게 굉장히 이게 부담스럽고 더 이상 일할 수 없게 만들고 무조건 자신에게 조금이라도 눈에 나면 무조건 기소하겠다라는 지금 방침을 세우고 정진웅 부장도 그렇게 해서 기소를 한 것이고요. 참 그런 면에서 보자면 저는 지금 사실 우리가 지금 오히려 연기가 됐다고 그래가지고 지금 속에서 불이 날라 그래. 아, 또 기다려야 돼? 그런데 우리는 그래도 어쨌든 이 결과를 어떻게 보면은 기다리는 사람이지만 그게 수사 대상이 돼서 내가 쫓기는 사람이 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 쫓기는 사람도 있다. 그런 사람들을 그러니까 계속 우리가 그분들을 얼마나 네. 좀 갑갑하시겠느냐. 네. 그래서 한편으로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그 청와대에 계신 저분도 속이 얼마나 문드러질까. 생각 같아서는 지금 당장 자르고 싶은데 그래도 해줄 거 다 해주고 연기할 거 다 해주고 하는 걸 보면은 정말 대단하다. 그러니까 참 제가 지난번에 그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워낙에 해고 무효 소송, 네. 해임 처분 취소 소송을 많이 하시다 보니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너무 잘 아시는 것 같다고. 오늘 이제 법무부 앞에 시민분들이 굉장히 많이 오셨어요. 네. 근데 사실 그 시민분들을 좀 찾기 어려울 정도로 근조화환도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앞에서 상여가를 부르고 그리고 근조환에 글 써놓은 거 보면은 가관입니다. 추미애 장관 굉장히 공격하는 글들이고요. 그리고 법무부 앞에서는 보수단체가 제사를 지내더라고요. 그러니까 와, 그러니까 진짜 좀 충격적이었어요. 거기다가 뭔가 한풀이를 하면서 자기가 얼마나 이번 정권에서 피해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었는데 보면은 뭐랄까 이게 자기가 열심히 안 해서 저렇게 된 건 아닐까 피해를 받은 건 도대체 뭘까라는 생각이 자꾸 들 정도로 이상한 말을 계속 반복을 했고요. 근데 그 와중에도 거기 시민분들이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계속 하셨어요. 맞아요. 근데 이분들은 코로나 때문에 좀 문제가 될까봐 한 20m씩 떨어져서 법무부를 거의 한 바퀴 둘러쌌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어떤 마음으로 나오셨나 가서 옆에서 물어보니까 너무 속이 타고 속에서 열이 나가지고 집에서 참을 수가 없어서 뛰어나왔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진짜 저는 그래서 지금 우리 조국 전 장관 때도 그랬지만 이렇게 시민들이 지켜줘야 되는 건가. 어떻게 보면 시민들은 힘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 시민들이 지켜야지만 되는 상황. 와, 이게 검찰이 이렇게 막 나가니까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와, 정말 시민인가. 근데 시민은 결국 응원하고 이렇게 1인 시위를 할 때도 뭐 간격을 떨어뜨리고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네. 배열로 20m씩. 방금 이제 검사 징계위원회 관련해서 얘기가 나왔는데요. 속행기일에는 채택된 증인의 신문을 하고요. 네. 특별변호인 최종 의견 진술을 하고 위원회 토론 및 의견의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음 주에 끝나는 겁니다. 그 15일 날. 네. 그 하고 증인신문을 하고 그거 결과에 대해서 심의 시간을 좀 하겠죠. 심의를 거쳐 가지고 이제 결정을 내릴 텐데 다음 주 15일이 너무 길게 느껴질 것 같은데 그렇죠. 이 증인으로 나가고 아니면 수사 대상이 되고 이런 분들은 더 그리고 징계위원회 명단과 신상이 유출되고 언론을 통해 공개된 것에는 굉장히 깊은 유감을 표시한다라는 내용도 나와 있는데 법무부가. 예. 근데 정말로 저희가 몇 번 이제 강조하고 저희도 오늘 그 위원들을 확인하고 나서 이제 제가 한참 고민을 하다가 선배 전화를 드렸어요. 이거 위원들 명단을 공개하는 거는 좀 부적절한 것 같다고 전화 드렸는데 일단 그래서 저희는
기사를 한참 동안 못 쓰고 있었는데 갑자기 여기저기서 명단이 이름이 막 공개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제일 기본이 안 걱정이네요, 돼 있어요 정말. 지금 언론들이. 그 징계위원들에 대해서 다음 주까지 언론에서 어떻게 이제 마녀 사냥을 해나갈지 사실 저는 그게 제일 걱정이 됩니다. 여러분 마녀 사냥이 이루어질 때 이거 윤석열이 시켜서 한 거다라고 말하면 증거가 없으니까 의심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근데 됩니다. 정말 같은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게 그 윤석열 총장 검언 유착 때부터 지금까지 진행되어 오는 걸 보면 누군가 제보를 주고 그 제보가 팩트 체크가 안 되고 그대로 나가요. 그대로 나가죠. 네. 그러니까 사실 의심할 수밖에 없죠. 심지어 윤석열 총장이 100kg에다가 요즘 시리에 빠져서 김밥만 먹고 지낸다. 아, 그래? 그런 기사도 예전 나왔었어요. 그런 기사 나왔었잖아요. 아이스크림만 먹는다. 아이고 뭐 이렇게 고열량의 음식을 드시나. 아니 참 윤석열 총장이요 옛날부터 그 언론 플레이의 대가였어요. 뭐 우리가 한동훈 얘기를 합니다만 에휴 그보다 훨씬 앞서서 있었던 사람이 여러분 저기 그 검난 사건 기억하실 겁니다. 그 한상대 검찰총장이 네. 쫓겨날 때 그때 반란군의 대표가 최동우 당시 대검 차장이었고요. 그렇지. 실제 야전 사령관은 그 최재경 최재경. 최재경 그 당시 대검 중수부장이었고요. 공보 담당을 했던 사람이 누구냐? 윤석열 당시 서울중앙지검 특수일부장이었어요. 기자들을 상대해가면서. 네. 아주 뿌리 깊은 그 검언 유착 세력이죠.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결과적으로 보자면 검찰총장 한 사람을 자기 손으로 쫓아냈고, 그렇지. 그 다음에 이제 서울중앙지검장 사실 그때 그 당시 2013년 그때도 보면은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 그때 그 윤석열 총장 때문에 분에 못 이겨서 물러났거든요. 조영곤? 예, 조영곤. 예. 그분 같은 경우도 그랬고, 그 다음에 대통령 2명, 대법원장 1명 했으니까 본인 눈에는 비는 게 없겠죠. 내가 몇 사람을 보냈는 줄 알아? 최강욱 대표가 또 그런 말 하대요. 이제 검사들이 어디 나가면은 이렇게 소개를 당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당하냐면은 이 검사님은 사법연수원 몇 기 이런 게 아니라 누굴 잡았는지. 그렇지. 이재용을 집어넣은 분이야. 이분이 양승태를 집어넣은 사람이야. 누굴 잡았는지. 이런 식으로. 그게 자기들의 영예인가 봐요. 그렇죠. 예. 높은 사람을 잡아 넣을 수 있다는 거는 자기의 그만큼 권력이 있다. 자기가 그래. 그만큼 영향력이 그러면 있다. 예전에 제가 부디 X 까세요라는 말을 함으로써 저로 하여금 20만 원의 벌금 선고유예형을 내리게 하신 그 검사님도 그러면 내가 김용민이 20만 원 선고유예한 사람이야. 이렇게 자랑하고 다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선고유예가 됐기 때문에 그게 치워질 거예요. 근데 오늘 이제 징계위원회 얘기를 조금만 더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징계위원회가 오전에 열리기 전에 네. 기자들이 이제 질문을 짜는 게 있었어요. 근데 윤석열 총장 측에는 앞으로 징계에 어떻게 나설 거냐. 그리고 윤석열 총장이 출석을 안 하니까 변호인한테 윤석열 총장이 남긴 말은 있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징계위원들한테는 어떤 질문을 했을 것 같으세요? 징계위원들한테는 지금 정치적 편향성 있다. 지금 절차적 정당성이 위배되고 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냐. 앞으로 어떻게 이걸 타개할 거냐. 그런 질문만 했어요. 그러니까 정답을 정해놓고 yes or no 아니면은 아니 이게 기자들입니까 이게? 이것들이 도대체 인간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정한중 징계위원장 그 로스쿨 교수님이 나오면서 기자들이 물어봐요. 징계위 편향성 어떻게 생각하냐? 보기에 따라 다르다. 이렇게 해명이 나왔어요. 이거 지금 질문 자체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대답 자체도 보기에 따라서는 이 징계위원회가 정당성 혹은 정치적 편향성이 있다라고 보고 싶은 사람은 보기에 따라 다르다라고 해명하는 것 자체도 문제 삼을 수 있어요. 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기자들이 질문도 그렇지만 방송에서도 마찬가지인데 마치 기계적인 중립을 지키는 것처럼 하면서 일방적으로 윤석열 총장에게 유리한 쪽에 질문을 던지면서 그 사람이 물론 그런 답변을 유도한다고 해도 그 답변을 하진 않겠지만 예를 들면 지금 마찬가지잖아요. 절차적 정당성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질문을 하는 게 자체가 이미 윤석열 측 질문을 던지는 거잖아요. 입장을 대변해서. 근데 그런 것이 방송에서도 너무 많이 나타난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거는 사실은 그 질문이 아니라 국민들을 선동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렇게 그런 시각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냐? 아니 그런 시각만 있는 게 아닌데 질문을 무조건
중립적으로 해야 된다 방송을 그런 취지라는 명목하에 너무 질문 자체가 윤석열 총장의 우호적인 그 입장에 대해서만 질문을 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전에 그 문재인 대통령한테 질문했던 기자 있었잖아요. 그 김예령 기자였던 것 같은데 그 이전에 이제 박근혜 정권 때는 기자들이 그렇게 공격적으로 질문 안 했는데 질문 자체를 못했지. 질문 자체가 여기서는 자신감 어디서 나오냐 근거 이런 없는 질문을 자신감. 했어요. 네. 근거 없는. 근거 없는이란 말은 안 했지. 자신감의 근거가 근자감. 그러니까 이게 애초에 의도를 가지고 질문을 해버리면은 사실 지금은 거의 언론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반반으로 나눠진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반반이라고 보기도 좀 어렵긴 하고 하지만 지금 언론으로 인해서 그렇게 사람들이 왜곡된 잘못된 정보를 얻고 있는데 거기다 대고 또 이런 질문까지 기사화를 시켜버리면 이거는 앞으로 대놓고 선동하겠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최소한의 기계적 중립도 지킬 줄 모르는 기계적 중립이 뭐예요? 라고 묻는 것 같은 모습인 것 같아요. 도대체 언론다운 모습이 없어. 지금 그래서 연합뉴스 지금 저기 지원금 300만 원 얘기가 나오는데 300억 원 얘기가 나오는데 뭐라고 뻔뻔스럽게 얘기하냐면 이건 국가 지원금이 아니라 국가에서 구독료 낸 거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리고 심지어 이제 뉴스통신진흥원에서 뉴스통신진흥회. 예, 뉴스통신진흥회에서 예산안 좀 가져와 봐라 하니까 우리는 줄 의무가 없다. 아니 왜? 연합뉴스 최대 주주인데 최대 주주한테 그걸 왜 못 주겠다는 거예요. 이딴 식으로 하는 데는요. 진짜 구독료라 그러니까 구독료를 끊어야 돼요. KBS도 마찬가지 시청료 끊어야 돼요. 도대체 기본이 안 된 거 아닙니까? 기본 안 된 자들한테 왜 우리가 구독료를 줘야 돼요? 그러니까 대신에 김용민닷컴이나 장윤진닷컴을 좀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검찰이 법무부의 지위를 받지 않겠다. 우리한테 예산 다 그냥 뭐 인사권 다 넘겨라. 이거하고 뭐가 달라요? 똑같은 거지. 이것들이 아주 진짜 문민 통제를 아주 뭐 떡으로 알고 있어요. 가만 보면 지금 방금 그 연합뉴스의 고른 아까 그 해명은 옛날에 사립 유치원이 아 이거는 국가가 우리한테 지원금으로 준 게 아니라 우리한테 유치원비로 준 거야. 우리는 밝힐 필요가 없어.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구조예요. 사립 유치원의 도둑놈 심보나 연합뉴스의 도둑놈 심보나 똑같아요 지금. 근데 저도 궁금해가지고 김태현 기자가 말했던 그 문재인 대통령에게 자신감의 근거는 무엇인지 여쭙겠다라고 했던 그 기자 찾아보니까 국민의힘의 대변인이에요. 대변인 맞죠? 네. 들어갔어요. 뻔하네. 그 한마디로 이 사람은 지금 취업한 거야. 야, 인생은 한 방이 아니라 한 마디입니다. 한마디. 네. 경기 FM은 문 닫았는데 그 사람만 그 사람은 잘 됐어요. 자, 잠시 제가 마음을 비우려 네. 잠시 갔다 오겠습니다. 네. 저희끼리 화기애애한 방송을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유. 댓글창에 네. 그 나머지 떡 7개 장용진 거냐라고 아니 난 떡이 다 먹었는데 어디서 산다고 마르지 않는 떡. 아유 김태현 기자님 여러분 진짜 맛있어요. 저는 진짜 이거 아까부터 먹고 싶어서 녹았어. 벌써 다 녹아가지고 맛있어요. 저는 이거 이게 이미 모찌가 주문해서 생겼어요. 먹었습니다 집에서. 여러분 정말 만개떡이 너무 그리고 겨울의 간식이 이게 정말 좋아요. 겨울 간식으로는 그쵸? 근데 이게 저는 집에서 많이 먹고 있어요. 주문했어요. 있습니다. 네. 하나 남았어요. 아니 그 삶은 민망해가지고. 삶고 난 부분에 여기 진짜 풀 냄새가 나요. 오 맞아요. 이게 제가 의령에 갔을 때 여기 의령에 가면은 만개떡 공장들이 이렇게 있어요. 뭐 해썹 인증 받은 그런 거지만 보여요. 이게 외부에서 다 보일 수 있게 뭐 오픈 키친 이런 느낌으로 보이는데. 오 정말 저렇게 많은 떡을 계속 만들고 계시길래 어떻게 되는 건가 했더니 이렇게 다 냉동해서 이게 배송이 돼요. 이게 아까 그 말씀 안 하셨네? 이게 원래 냉동 상태로 다 배송이 돼서 보관도 보관도 다 냉장고 냉동실에 바로바로 넣으면 돼요. 그러니까 아까 이제 이게 자연 상태에서 해동을 시켜서 먹으라 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 사이에 해동이 됐어요. 아까 여기 이렇게 살얼음이 살짝 끼어 있었는데 맞아요. 다 녹아가지고 네. 정말 쫄깃쫄깃한 게 맛있어요. 제가 사실은 방송하기 전에 너무 먹고 싶어갖고 먹었거든요. 근데 냉동돼 있는 거라서 그걸 꺼낼 순 없잖아요. 그래서 냉동돼 있는 걸 살짝 전자레인지 해동만 시켰거든요. 자연 해동은 아니고 살짝 전자레인지 데우는 건 아니야. 해동만. 옴니. 댓글창에 김태형 기자 머리 썼다. 그런 댓글 없는데라고 하는데 제가 아까 봤어요. 아까. 그거 몰아나면 안 돼요. 그분들이 일부러. 아까 봤습니다. 제가 일부러 캡처를 하고 싶은데 나 근데 옆에서 보는데 자꾸 이렇게 떡이 빛나요. 너무 맛있어 보이는 거. 아니 나는 이렇게 조금씩 먹으면은 티가 안 날 줄 알았어 나는.
안 났어요. 난 몰랐어. 시청자분들이 예리해. 우리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다들 모르고 네. 태연이는 자꾸 눈치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얘가 확실히 좀 먹는데 민감하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시청자들 다 알고 있었구나. 아, 너무 민망해라. 맛있어요, 여러분. 전 집에서 주문해서 먹고 있습니다. 아, 근데 간식으로. 네. 기